예,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수요일 한겨레 뷰리핑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겨레 논설실장 권태호입니다. 뷰리핑은 하하영 한겨레 정치부 기자 그리고 김한나 변호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럼 먼저 첫 번째 소식 가보겠습니다. V0라고 했죠. 김건희 씨의 전황이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로.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자 김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상 수사 지휘까지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 그 위에 윤석열, 그 위에 김건희. 한겨레 단독 보도로 전해졌는데 하영 기자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해 5월을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씨 의혹 수사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거든요. 그때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서 수사 상황을 체크하고요. 자신과 관련된 수사 상황에도 직접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위가 없는 영부인이 권한 없이 장관에게 수사 상황을 묻고 동시에 지시하는 모습, 이게 공개된 건데요. 말로만 듣던 그 국정농단 상황, 김건희의 국정농단 상황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뭘 어떻게 했다는 거죠? 김건희 씨가요,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그게 이제 보안이 유지된다고 본인이 생각했을 테니까요. 김혜경, 김정숙 씨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냐,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도요, 장문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겨레가 이게 취재를 열심히 했는데 그 나머지는 뭐 공개가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작년 5월이죠. 예. 모든 일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도 안 하거나 굉장히 많이 하거나. 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이게 처음으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데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남편의 법조 선배고 법무장관이고 이거 함부로 못 보냅니다. 함부로 못 보내고 이전에도 여러 번 보냈고 내용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다이렉트잖아요. 네. 다이렉트라는 거는 이미 그전에도 이미 다 많이 보냈고 법무장관도 많이 보고했고 이게 이제 2024년이니까 거의 뭐 정부 출범할 때부터 이런 그전에는 한동훈 장관하고 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다음 박성재 장관은 계속 이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예, 미뤄보건대 한동훈 장관 말씀하셨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어느 순간부터 김건희 씨 문자를 답하지 않거든요. 흔히 하는 말로 익십을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틀어진 거 아닌가라는 말도 나옵니다. 예. 유추해 보면 예. 법무장관 때부터 이거 계속해서 내가 답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랬을 거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표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이후로 끊어진 것이 그러니까 익십은 굉장히 대역죄인 거죠. 그렇죠. 익십은 대역죄인 거죠. 예, 그래서 아마도 박 장관은 문자에 성실히 답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그냥 인사는 되게 예의가 바르고 형식적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편안하게 던지는 거. 위에서 아랫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수사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보통 얘기로서는 이렇게 권리 관계가 있지 않으면 이런 패턴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그리고 수사 지휘를 아십니까?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검찰총장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도 못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위에서 바로 시킨 거거든요. 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불법성이 있다라는 걸. 이게 패턴이 보면 거의 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 하영 기자도 아마 있을 텐데 부장이 네. 팀장한테 얘기하거나 팀장이 팀원한테 얘기하거나 그거 어떻게 됐어? 그렇죠. 그건 왜 더 진척이 없지? 딱 그 패턴이에요. 예, 그런 문자 보면요, 등골이 서늘하죠. 별 얘기 안 하고 네. 충분한 별 얘기 안 외압으로서 하고. 느껴지는. 네. 외압이요? 많이 직접적 받으시는데요? 압력.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저는 네. 불복종하는 경우는 좀 있는데요. 네. 근데 보통 그런 질문이 오면 아마 모든 회사원이 다 그럴 텐데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미루어 짐작해서 업무가 바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딱 두 개잖아요. 네. 김혜경, 김정숙 여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죠? 그리고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어떻게 하라는 이거 다 답이 다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5월이 김건희 수사에서 정말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검찰이 찍소리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떠올려 보면 당시는 또 윤석열 정부 아주 건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섭니다. 앞에 서서 엄정 수사하자.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명품백 수수 이거 수사 엄정하게 하자 강조하면서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속도 낸다라는 말이 검찰에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 봤고요. 김건희 명품백 사건의 전담 수사팀을 박성재 장관이 자 이제 현실이 됩니다. 박성재 장관이 총장을 패싱하고 상의 없이 물갈이 그러니까 인사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도 보입니다. 뭐냐면 현재 그 검찰 집단 행동과 비교해 보면 검찰이 그때는 너무 조용했거든요. 얼마나 굴욕적인 태도였는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대로 보면 처음에 이원석 총장이 수사 명품백 수사 엄정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박성재 장관한테 이거 수사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전화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인사 이제 팀이 교체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순서 관계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자가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들여다 봐야 하는데 정확하게 문자를 보낸 시점이 언제냐면 박성재 장관이 대규모 검사장 인사를 하고 그 수사 지휘 라인이 출근하기 바로 전날입니다. 그러면 바로 전날이 이미 그 전에 문자 이거 지금 이게 드러나지 않은 문자들이 왔다 갔다 했을 그렇죠. 거고. 그렇게 미로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갔으니까요. 어떻게 된 거냐는 질문이 갔으니까 이전에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같겠죠. 그러니까 내용 없이 질문만 던질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기는 뭐냐. 지휘부 라인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날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근하는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는 사람한테 되고 김건희 씨가 이야기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당연히 수사팀도 그렇게 꾸려졌고요. 이제 똑바로 해 이런 얘기죠. 이제 똑바로 해. 존재 목적인 것 같은데요. 이 새로운 팀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죠. 이거다 인지시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법무부 장관은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고 개별 수사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보통은 검찰총장이 이제 인사를 이제 하면 그걸 법무부 장관이 거의 승인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사실은요 법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검찰청법에 검사 임명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제청을 하고 법무부 그렇죠. 장관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고요. 인사권자는 이제 법상은 이제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위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 의견 청취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을 수 있었다는 거고 검찰총장을 패싱하면 그리고 지금 보직과 관련돼서는 법무부 장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때 붙었던 게 이거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이제 인사권에 대해서 할 때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왜 총장이 그거를 뺐냐는 식으로. 네. 근데 사실 그때 당시 이제 추미애 장관 얘기니까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 네. 거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고 이 건도 사실 그 케이스는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또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윤석열과 추미애 장관의 그 대립 과정을 통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없앴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완전 이건 개별 사건 찍어서 위에서 상황 중에 상황이 찍어서 내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포인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이원석 총장이 약간 이원석 총장이 상대적으로 낮긴 합니다만 웅얼웅얼거리는 수준에서 끝났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 윤석열 총장 때의 그 대립구도하고는 아주 지금 검찰 분위기가 아주 달랐던 거죠. 그렇죠. 이미 또 선후배고 너무 네. 끈끈한 사이고 다 한솥밥 먹었던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네. 그 총장 시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기획조정실장을 이원석 총장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복 중에 신복인 그쵸.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서 이 질문과 더불어 대답이 너무 궁금해요. 누가? 과연 이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인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인가? 아니면은 네, 지금 잘 인사 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스타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대답을 했을지도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과 관련된 실행이 또 있습니다. 네. 어떤 실행이 있냐면요. 당시에 이원석 총장이 나름 용기를 낸 겁니다. 아까 그렇죠. 웅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그 정도 상당 용기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 용기를 정도는 내서 없었어요. 예.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을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지휘권을 복구해달라. 그러니까 수사팀한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거부를 한 거죠. 이것도 사실 말하면 좀 약간 웃기는 거긴 한데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 수사권을 배제한 거잖아요. 네. 배제한 이유는 도이치모터스가 이제 자기 검찰총장의 와이프랑 그렇죠. 얘기된 거니까 이게 직접적인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원석 총장 때 이게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는데 바뀌었고요. 물론 중간에 박범계 장관도 있고 네. 한동훈 장관도 있었지만 법무부 장관이 바뀌어도 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그 수사권에 대해서는 이제 빼버린 거잖아요. 네. 네. 그게 계속 왔는데 이원석 총장하고 김건희 씨하고 부부 관계도 아닌데 네.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그래 이원석 총장이 이제 이거는 그전 총장은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이원석 총장은 이거 복구해 달라라고 네. 했는데 이걸 거절한 거잖아요. 예. 거절할 이유와 명분이 난 이해가 안 돼요. 이유와 명분보다요. 또 실행 단계로 넘어가죠. 음. 실행 단계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를 보낸 것의 결과인데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중앙지검 그 지휘부 수사 라인은 김건희를 출장 조사합니다. 뭐 당시에 이제 그렇죠. 예. 황제 조사라고. 황제 조사. 예. 황제 조사라고 핸드폰을 했죠. 놓고 간대. 휴대전화도 받나봐고요. 네. 그걸 총장한테 얘기 안 하고 했죠. 네. 안 하고 했고 장관한테 보고하고 보고 받은 것으로 뭐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만약에 자신들이 그 총장한테 안 한 이유가 총장은 이 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굴욕적인 것의 연속이죠. 음. 굴욕의 연속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침표는 이렇게 찍힙니다. 그 뒤에 명품백 사건하고 주가 조작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최종 목적지는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근데 저는 이 사건이 정말 전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눈 가리고 아웅이지 완전 우리 증거가 확실했잖아요. 그 디올백을 그대로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무혐의가 되고 도이치모터스 지금 이제 도망치고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인데 그때부터 국민들은 더 이상 그 한기치를 영린을 건드리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네. 그때 당시에도 이게 좀 약간 좀 우스웠던 게 이때 당시 이 수사한 검사들은 우리가 얼마나 그 대통령의 영부인을 얼마나 해서 직접 조사까지 했는데라고 하고 브리핑을 한 4시간인가 했어요. 우리가 잘했다는 그게 식으로. 쇼였죠, 사실. 직접 조사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사실은 우린 그거에 모두 그 쇼인 걸 알 수 있죠. 요즘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눈앞에서 그런 황제 수사를 하고 그 쇼를 하고 그 브리핑을 막 4시간씩 하니까 더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전 그때 되게 화가 났는데. 예, 검사들이 한 가지 뭐 기억해야 될 게 검사들이 대부분 다 공부를 잘했죠. 김한나 변호사님도 공부를 잘했겠지만 네. 공부 잘해서 법대 갔겠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법대 가고 그래 사법고시 합격하고 이러니까 자신들만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약간 바보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이 옛날에 7, 80년대도 아니고 그리고 검찰청 안에 갇혀 있다 보면 한 10년, 20년 지나면 오히려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뒤처진다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 다 알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 워낙 다 정보가 합니다. 네. 다 발달해 있기 때문에 네.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혹시 내가 바보가 아닌가를 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뉴스 브리핑을 보면 똑똑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자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 게 네.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문자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씨, 김혜경 씨라고 표현하면서요. 수사 어떻게 돼가냐 물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그렇죠. 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김정숙 여사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해외 순방 때 입었던 샤넬 자켓이 어디서 나왔냐 이 출처를 두고 검찰이 이제 고발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문자를 보낸 바로 다음 날 곧바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련자 줄 소환하면서 심지어 자켓을
만든 디자이너도 소환하고요. 네. 문체부, 외교부, 주인도 대상 관계자까지 줄줄이 검찰에 불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집중 수사죠. 네. 선택적 집중 수사고 그리고 최소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여주죠. 걸 보여는 줘야 되죠. 이게 이 사람이 뭐 꼭 굳이 안 불러도 되겠다. 뭐 그거 상관없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당시에 그래서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 문재인 정부 관계자, 그러니까 관계자였던 사람이죠. 관계자였던 사람하고 이제 통화를 좀 했어요. 통화를 해보니까 의외로 담담하더라고요. 의외로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언젠가 올 거라고 사실 다들 생각은 하고 있었대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검찰 분위기가 그러하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수사 검사들은 대부분 다 지금 변호사 활동하고 있죠.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진행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될 거 없는 상황 이런 상황 두고 창피주기 할 거다. 이 창피주기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사건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저는 의외였습니다.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미 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창피주기라고 인식하는 거죠. 네네네. 실제로 그때 당시 국민적 공감대도 이거 창피주기 같은데 이런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이 됐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검팀이 그러면 명태균 공천 개입, 수사 개입 그 의심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박성재 장관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 인사를 통해서 수사만 이렇게 망가뜨린 게 아니라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당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 수사 상황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명태균 씨랑 김건희 씨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중 어떻게 되었는지를 계속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다음 대비를 세우든지 할 테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은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이제 명태균 사건 관련 보고를 이렇게 받고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받으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그 시기에 김건희 씨하고 지속적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연락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씨한테 검찰에 명태균 사건 수사 보고서를 전달했던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거는 범죄 아닌가요? 네, 내부 문서 완전 유출이고 불법인 거죠. 네. 그리고 이때 이게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창원지검에 있었고요. 실제로 서울에서만 인사조치가 있었던 건 아니고 창원지검에서도 사실상 수사를 못하게 했다라고. 그때 뭐 사실 인사로 그렇게 증명이 됐고요. 창원지검이 거의 수사를 안 하고 묵혀뒀다가 네. 나중에 이제 언론 보도가 나니까 이제 뒤늦게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때 아마 창원지검장이 국회에 와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왜 그 의원들이 왜 수사 진척이 없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그 창원지검장이 이번에 이제 그 항소 포기 관련 대장동 항소 포기 거기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일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검찰들이 이게 항의를 하는데 왜 이게 선택적 항의, 선택적 분노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거고 이 건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방금 얘기한 쭉 설명한 거 이걸 보면서 그것이 전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왜 그들은 선택적 분노를 하고 이게 저절로 거기에 난 분노를 느끼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전체 맥락을 보면 그 지점이 오히려 본질이지. 그 지점이 오히려 본질이지. 이걸 떼놓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요. 그러니까 사안으로 보자. 그리고 이 사안의 본질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백발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그 사안마다 지금 해당되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네. 그 당시에 항고 포기 그리고 이렇게 수사가 망가뜨려진 당사자들이랑 지금 현재 이 집단 행동을 벌인 당사자들이 사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맥락을 떠나서 사람들이 같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따로 보는가라는 생각도 저는 이면을 듭니다.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자꾸 개별 사건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판을 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상을 유추하고 이걸 이끌어가고 자기의 조직에 유리하게 이걸 만들어가는 거. 이것을 좀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뭐 항의한 사람이 이제 교집합도 있고 많은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죠.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검찰 얘기네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올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예,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즉시항고 포기라고 하니까 이게 감이 안 오시는 청취자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 알죠. 즉시항고 포기가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풀어준 겁니다. 네. 예, 그렇게 결과가 같고요. 자, 간단하게 또 한번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내란 사건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올해 3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과정에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를 당시 대검 간부들에게 질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중요성으로 볼 때 좀 늦은 감이 좀 없지 않죠. 그런데 이 조은석 특검의 수사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검찰을 향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뭐 내란 세력과 마지막 합 뭐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심우정 총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즉시항고 포기 과정. 예. 이게 즉시항고 포기 과정을 보면 처음엔 사실은 이게 변호인들이 이제 이게 구속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예. 지기현 재판장한테 제시했고 그래서 대부분 다 사람들이 그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냥 뭐 시분 막 그거를 네, 사실 맞습니다. 변호인이 그거 한 거잖아요. 네. 날씨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실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주목하지 않았는데 지기현 재판장이 그걸 억셉트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지기현 재판장이 얘기한 거잖아요. 난 검찰이 그 즉시항고 할 줄 알았어. 그렇죠. 그런 네. 거잖아요. 그런데 심우정 총장이 이걸 즉시항고를 포기했죠. 뭐 위헌이 어쩌고 뭐 인권이 어쩌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면 대검 간부들을 모아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는 거잖아요. 뭔 열띤 토론을 벌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팀이 그때 당시 뭔 얘기한 겁니까? 예. 라고 지금 묻는 거죠. 그게 1월 26일 설 연휴예요. 네, 설 연휴인데 설 연휴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사장들을 이제 불러서 회의를 했다는 건데 이 특검팀의 질의서를 보면은 이런 내용 들어 있습니다. 회의 안건이 뭐냐? 니들 그러니까 회의 뭐 가지고 했냐? 그리고 자 회의 참석자들과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의 석방 논의했냐? 뭐 이거 물어봤고요. 그리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근거가 뭐냐? 또 이것도 물어봅니다. 당시 회의에서 본인은 어떤 의견 제시했냐? 이것까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보면 심우정 총장도 마찬가지인데 검찰이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주요한 건이 있으면 이렇게 모아서 이제 논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김건희 불기소 처분할 때도 검찰 간부들을 불러서 그때도 열띤 토론을 벌였대요. 열띤 토론을 벌여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했다 뭐 이런 식인데 이때도 이제 사실은 이거는 사실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요식행위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요식행위로 내 논의해서 했다. 내 사실은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이게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을 우리가 뭐 앞으로 있을 뭐 윤석열의 뭐 석방과 그다음에 뭐 판결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경우의 수로 이렇게 나누듯이 지금 이 상황도 경우의 수를 나눠서 이제 논의를 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큰 사건을 하면 변호사들끼리도 그렇죠. 네, A안을 했을 때 저쪽 변호사 뭐라고 얘기할 것 같고 그렇다면 판사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우린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갈까? 아니면 요건 살짝 숨기고 나중에 내놓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요. 바둑 같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개별 사건을 갖고 자꾸 검찰이 판을 짜고 자기 유리한 대로 이끌어가는 건 진짜 인권이나 그 범죄 사실을 드러내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정말 국가의 형벌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리한 대로 판을 짜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지기현 판사가 석방을 하려고 했을 때 진짜 정말 재수 없어서 이런 한 사건을 갖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나? 라는 생각까지 처음엔 들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 심우정이 그 항고를 포기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렇다면 그 전에 그 시간을 끌기 위해 했던 행동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이 가진 기본적인 신뢰, 사법, 검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붕괴했던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의 열띤 토론이 무엇을 위한 열띤 토론인가가 되게 중요하고 그 사람이 똑같이 모여서 똑같은 뭔가 열띤 토론을 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비슷한 이권이다라는 걸 좀 우리가 포인트를 딱 잡아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뭐 일반 기업체는 안 다녔지만 네. 이게
회사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임원 간부 회의 쭉 할 때는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회사에 이게 어떤 게 유리하고 그리고 이럴 때 바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런 걸 같이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조직으로 조직이라는 말하자면 건 다 팔이 얘기하는 안으로 거죠. 굽는 것처럼 팔이 안으로 예. 어쨌든 간에 이 예, 모든 그렇게 경우의 수를 되죠. 다 얘기하지 이게 어느 게 옳고 법리적으로 어떤 게 옳은가 그렇게만 얘기하지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음. 지난번 대장동 항소도 똑같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그리고 이때 이게 보면 사실 이게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윤석열 그에 대해서 직위원 재판장이 받아들였을 때 대부분 다 사람들은 이거 즉시 항고하면 된다. 그렇죠. 즉시 항고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게 윤석열이 풀어나간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언론 보도도 그렇게 네,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건 뭐 즉시 항고 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크게 긴장감이 크지 않았는데 그게 금요일 날 이게 풀어졌네 이런 게 이제 금요일 오후에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는 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손을 흔들면서 그때 막 그 화가 너무 나고 저 근처에 제가 그 서울구치소에 그 접견이 있어서 갔거든요. 정말 무슨 금이환영하는 그 분위기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월 18일 네. 윤석열 석방이 이제 그 어찌됐건 만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내용도 정말 잘 짚고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국민들이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검찰개혁, 사법개혁 논의가 이제 확 이렇게 그 대중적으로 확 불이 붙은 게 사실은 그 사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1심 직위원 재판장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도 지금 그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한번 풀어줬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란 수계를 풀어준 거죠. 그렇죠. 네. 네네네. 예, 뭐 이것과 관련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이제 정부가 이제 인사혁신처하고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복종 의무를 법에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예. 예. 그 군인과 경찰이 아닌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상관 복종 의무가 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사실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법 안에 있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빠르면 이제 내년 말께 사라집니다. 그 대신에 상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일하도록 하되 그 과정에서 의견을 내고 위법한 경우엔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데요. 군은 조금 다릅니다. 군에 따로 규정된 복종 의무가 있거든요. 이 복종 의무에 대해서는 정당한 지시를 전제로 해서 그렇게 개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 이런 거 취재하거나 뭐 이럴 때 보면 자주 듣던 얘기가 위에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네.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많이 하죠. 위에서 하는 얘기. 예.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게 또 말단 공무원이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저는 잘 납득은 안 돼요. 사실 이번 내란에서 이 복종 의무와 관련돼서 우리 모두가 경험한 건데 이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 법에 규정이 돼 있으면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종 때로는 이제 업무 태만 이렇게 소극적 저항을 한 게 그러니까 군인하고 경찰 일부가 그렇게 저항을 한 것이 사실 참극을 막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예. 1980년 상황이었으면 그 명령에 그대로 다 따랐으면 지금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국회 본관 둘러쌌을 때 그 근처에 있었던 기자를 실제로 한 기자를 뭐 포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을 깨고 들어갔을 때 당시에도 정말 우발적으로 아니면 실수로라도 실탄이 만약에 발사가 됐으면 그게 피해가 갔던 안 갔던 간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지 저는 네. 사실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내란 사건의 최고 공신 중에 하나가 그 특전사들과 군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극적. 네, 맞습니다. 소극적으로 내고 시간을 좀 벌어줬고 국회가 빠르게 이제 의결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 민주당에서도 이 복종 의무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법상 그리고 판례상은 불법 행위에 대한 복종 의무는 없어요. 그게 원래 정설이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문상 복종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문상으로도 좀 변경이 필요하다. 아니면 단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논의들이 계속됐고요. 이번 내란뿐만 아니라 그때 뭐 5.18 이후에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러닝을 하게 했고 이런 결과 지금 이번 내란을 막을 수 있는 공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문으로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복종 의무에 대해서 진정한 복종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 제고, 전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 이 조항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종 그거 하고 할 때 이제 예를 들어 네. 윗사람이 그 명령을 내리는데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이제 불법에 대한 복종 의무는 없다는 거는 이게 명백하게 불법인 걸 알 수 있을 때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 재판부 같은 경우는 박성재 장관이 불법인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적으로 굉장히 분노가 일었는데 네. 장관이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사실 법적으로 해석은 우리 변호사님이 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하기 좀 어려운 그 인식이라는 말 자체를 네.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정확하게 우리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회 통념상 인식에 기반한 그런 최소한의 룰을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모든 국민이 봤을 때도 위법이다, 불법이다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군인조차도 정말 명령에 정말 늘 복종하는 군인조차도 이게 소극적으로 명령을 거부한 거거든요. 국회 앞에 나간 사람들도 네, 맞습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국회 앞에 나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이게 불법인지 인식을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거짓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그거를 이제 말한다고 다 뭐 거짓말을 말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짓말을 하는데 넌 그랬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불법인지 몰라도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어저께 우리가 원자행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동. 네, 그러니까 뭐 내가 고의가 없다라고 한다고 무조건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 지금까지 근데 이게 복종 그걸로 해서 문제가 되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가 꽤 있었나요? 아주 흥미로운 보도 하나가 한겨레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4년간 복종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숫자가 있습니다. 66건, 그러니까 66건이니까 숫자는 그보다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 6급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위직 공무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5급 이상은 없고 6급 이하의 하위직에 집중돼서 이 복종 의무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왜 그런 거죠? 뭐 원인 분석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글쎄요, 이 복종 의무와 관련돼서는 5급 정도 되면 아까 회의 장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래도 그 회의차 열리면 이거 반대하기 참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 정당하다,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 아니라 정당한 영역에 들어가면 5급 정도 되면 순치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복종을 안 하면 5급이 안 됐겠죠. 그 위로 나는 못 올라갔겠죠. 막 그럴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좀 하급 공무원 뭐 하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5급 이하의 6급도 굉장히 높아요. 네, 맞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그 강압적인 명령이나 그런 좀 불합리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조금 시각을 좀 달리하면.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일종의. 네. 그러니까 이제 내용 자체가 좀 디테일해지면서 업무를 건드리는 일들이 더 많아지거나 전문성이 조금 덜해지니까 위로 갔을 때 전문성이 더 강한 상황에서는 그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불복종하는 사례가 많고 그 사례가 많기 때문에 불복종으로 인한 징계 사례도 증가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위는 복종을 안 하면 잘리니까 이제 뭐 밑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네. 다음 소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대여 강경 투쟁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필리버스터 그거를 이제 50여 개 법안에 대해서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12.3 1주년이 다 타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좀 무슨 생각인 거죠?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걸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압박 수단입니다. 이것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50여 개 비쟁점 법안 전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예고했거든요.
비쟁점 법안은 상당수는 민생 법안이어가지고 지금까지 필리버스터는 관례적으로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필리버스터 뭐 정당성도 없고요.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하는 거죠. 예. 실제로 50여 개 비쟁점 법안 전체 필리버스터를 하면 물리적으로 그 날수를 세 보면 국회 일정이 마비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민주당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또 필리버스터 진행에 필요한 정족수 조항 신설합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진행을 위해서는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 그러니까 5분의 1이니까 60명입니다. 60명만큼 자리를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청취자분들께서는 야, 그러면 필리버스터 한다고 다 나와 있는데 60명도 자리 안 지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거의 한 명만 얘기하고 텅 비어 있는. 새벽 한 2시쯤 되면요. 네, 맞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무식이고 그죠? 네. 죽어나죠. 이거 예. 만약 그거 다 하면 그래서 그러면 이 법안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현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한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리를 지키게 한다는 것이 압박이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주말에는 지금 장애 집회 가야지. 네. 뭐 아무 와서 잠을 잔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족수 지키지 않으면 법안이 상정되고 12시간 안에 이제 표결할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 법안 자체도 참 우스꽝스러운 그렇습니다. 거긴 한데 예. 참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얘기 또 하나 더 하면 지방선거에서 당심 비율을 70%로 올리기로 했다고요? 네, 그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에서 그러니까 당내 경선입니다. 경선에서 현재 50%인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70%까지 높이는 그런 방침을 확인을 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원 권리 확대는 당원과 약속한 사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부에서는 좀 반대가 있거든요. 왜 반대가 있냐면 요즘 그 국민의힘이 너무 오른쪽으로 극우 쪽으로 기우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중도층의 어떤 지지로부터 이탈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원 표심을 과다 반영하면 폐쇄적인 정당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데 그냥 뭐 어제 장 대표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일축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당 대표 뽑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예. 네. 당 대표 뽑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민심을 많이 반영해서 좋은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당의 이제 정체성이라든지 당의 후보를 내는 거니까 뭐 지금 한 5대5 정도가 뭐 적당하다고 보는데 당심을 이렇게 올리면 이거 수혜자가 나경원 의원 아닌가요?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떠올리는 인물이 나경원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경원 의원이 얼마 전에 이제 패스트트랙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이제 면했습니다. 이제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넘어간 거예요. 그 뒤로 기자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서울시장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답변이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나 의원한테 경기도지사 후보 나가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면 안 나간다고. 절대 아니라고. 경기도지사 질문도 하지 말라고. 힘들죠. 자꾸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맞춰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아니라고 하던 사람이 서울시장 아니냐는 전망에는 글쎄요.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나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나간다는 얘기예요. 네. 뭐 잘하시지 뭐 진행자도 잘하시겠지만 나경원 의원은 진짜 하고 싶은 건 하고야 마는 걸로 아주 이 여의도에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나가는 걸 한 번씩만 줄였어도 네. 지금보다 그렇죠. 모든 선거에 다 나가서 그리고 어떤 때도 결국은 하고야 말죠. 안 되죠. 결과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과는 거의 다 떨어졌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했을 뿐이지. 네. 결과는 그래서 뭐 그렇지 일종의 않았습니다. 권력욕 하면 나경원이다 이런 말도 네. 좀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로 올리면 왜 나경원한테 유리하냐? 지금 현재 구도로 보면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죠. 그렇죠. 실제로 오세훈 시장하고 다른 후보들, 그러니까 민주당 쪽 다른 후보들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격차가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국민의힘 뭐 오세훈으로 가겠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당의 비율을 높이면 경선에서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은 우리 당을 위해서라면 구구하고도 손잡아야 한다. 이 정도로 당원들한테 지지를 받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70%. 그러면 70%를 얻으면 이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오세훈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죠. 이전에도 그 오세훈 지난번 선거에도 당심에서는 나경원이 이기지 않았나요?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졌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해보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그 여론조사에는 우리 또 명태균. 명태균 게이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과연 진짜 여론조사도 확인해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한테는 이 한강버스나 종묘, 네. 네. 뭐 명태균보다 이 70% 건이 더 치명적이겠어요? 뒤에서 나경원이 온 거죠. 앞에서 이렇게 막고 있었는데 네. 나경원 의원의 이제 등장으로는 봤을 때 국민의힘 이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위기냐면 당내에서 경쟁자가 생긴다는 건 이거 흥행 요소도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당 내 입장만 본 거고요. 이게 정말 국민의힘 살 길인지 아니면 구구 지지층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정말 나경원이라는 후보를 냈을 때 당이 죽는 길인지 뭐 그건 좀 또 여론조사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죽든 말든 우리가 그걸 걱정하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점점 더 그렇게 강한 극우 이게 지금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인데 이게 네. 극우 색채가 그렇게 강해지면 이게 전체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게 악영향을 미치니까요. 그게 걱정되는 거죠.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게 뭐 극우도 극좌도 오른쪽도 왼쪽도 다 존재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논의가 이렇게 되는 장이면 꼭 그럴 수도 좋은데.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내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극우 쪽에서는 심지어는 언어 폭력이 아니라 실제 폭력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고 뭐 조금 이따 2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간다? 사실 저는 여론조사에서 여론이 용납할까 싶긴 합니다. 여론도 용납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다 제대로 된 건전한 보수가 서야 될 자리를 그렇죠. 뺏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그렇죠. 내란 정당 해산으로 이제 그렇죠. 사실은 흘러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수 정당이 좀 건전하게 네. 제대로 서야지 민주당도 긴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더 이제 국민들 의식하고 경쟁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경쟁이 너무 쉬워서 그래서 약간 나태해질 수 있지 않을까. 경쟁이 전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국민들의 선택을 잘 받기 예, 위해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짧게 보죠. 네. 민주당에서 어제 사법행정개혁안 공개했어요. 예, 어제 사법개혁안 공개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지금 2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대본을 넘겼다가요. 다시 1부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예, 그 전에 댓글을 하나 읽어보면은요. 김한나 위원장님 명태균 3번 접견했습니다. 네, 얘기 좀 맞아요. 해주세요. 예, 명태균과 오세훈의 관계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예. 1부 대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명태균이 구속되어 있을 때 창원지법 창원지법에 이제 교도소에 이제 3번 정도 가서 총 막 20몇 시간씩 정도 이렇게 접견을 했었거든요. 그때 오세훈 얘기를 했을 때에는요. 오세훈에 대한 그 구속이나 뭐 기소나 구속이 아니라 기소죠. 기소와 이제 유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여론조사와 관련돼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오세훈은 대통령 그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잖아요. 대통령 할래 시장 할래 일단 시장 얘기하고 너무나도 그 좁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요. 저는 그래서 왜 아직도 서울 시민들이 오세훈을 이렇게 지지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 서울 시민인데. 민주당이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저 반성해야 되겠어요, 진짜. 그런데 하여튼간 오세훈에 대한 이 내용들은 이제 계속 수사가 되면서 밝혀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태균도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때 변호사로서 접견을 했었습니다. 네. 사법개혁안 돌아가 볼까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행정처를 아예 폐지하는 그거 얘기했었죠. 폐지하는 폐지하는 안과 퇴직대법관 전관 예우를 금지하는 사법행정 4대 개혁안 초안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그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요. 사법개혁 핵심 원칙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해서 민주적 정당성 확보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재판과 행정 업무를 분리해서 법원 내부로부터의 사법 독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취지다. 그러니까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하자. 이렇게 프레이밍을 좀 했습니다. 이게 법원 내부로부터라는 게 그 대법원장의 그 권한과 입김을 좀 줄이자. 이제 그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 행정처가 말하자면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이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인사권, 예산, 회계 이런 거 다 관할하거든요.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번에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예, 사법행정위원회에는 장관급 위원장 1명하고 상임위원 2명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되는데 이게 이제 합의제 심의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갖고 있던 인사, 예산, 회계 업무를 이런 위원회로 대체하겠다 뭐 이런 보관입니다. 예. 예, 근데 그 사실은 지금 그 대법원장의 그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더라고요. 특히 사법부 내에서는 이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명이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법학교수회장,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 법관 1명, 그리고 학식과 덕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3명 이렇게 해서 10명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관 1명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3명 이 6명을 그 사실상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그렇죠. 거나 마찬가지고 네. 10명 중에 6명이 일단 그걸로 과반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대한변협회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대부분 다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네. 이게 다 이것도 다 이제 그 대법원장의 친구거나 동문이거나 뭐 선후배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고 만약에 정권이 만약에 보수 정부라면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박성재나 한동훈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거의 그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다 임명할 수 있는 구조고 그렇게 되면 판사들이 대법관을 되려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실상 사법부를 그리고 법원행정처와 대법관을 통해서 대법원장이 거의 모든 거를 장악할 수 있는 네. 구조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이따 곧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언론에서 이제 이것이 사법권 침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이게 대법원장의 아성과 그리고 사실은 이제는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이 상식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이게 시민들의 의식과 흐름을 쫓아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여기에 조금 시민의 목소리를 더 넣자.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을 시민이 아니라 이제 정권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법관 인성 구조가 대법원장이 거의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정상적인 것인가 그런 의문은 들어요. 매우 비정상적이고 저 양승 때 대법원장 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법농단이 있는지 벌써 8년 정도가 흘렀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국민에게 회복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번에 더욱더 불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손을 대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판결 자체에 대한 그 법관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진행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원장 하나의 생각과 대법원장 한 명의 그 결탁 세력들로부터 사법권을 오히려 보호하는 개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오늘은 앞에 뉴스가 많아서 1부가 조금 길었습니다. 2부는 조금 속도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